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진 듯합니다. 신임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자유롭게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 말을 실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의 무거운 자리가 정책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숙하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걸 보고 뭔가 변했나 보다 이리 보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정무형 비서실장과 친화력이 좋은 전직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내정했습니다.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죠. 첫 소식 윤동빈 기자가 전합니다. 사전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낙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문기자 출신인 정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 비대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이 남은 임기 계속되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여당 최다선 의원을 정무형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겁니다.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를 직접 담당할 정무수석엔 수도권 재선 출신인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바른미래당 유승민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준석 대표 시절 국민의힘에선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내 비윤계 인사로 꼽힙니다. 민심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선거였고 또 그 결과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료 출신 비서실장 대신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충청과 수도권 낙선자들을 전면 배치한 것. 야당과의 소통은 물론 중도층 민심을 직언하는 역할도 맡긴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인선을 발표한 것도 하루에 2번이나 브리핑장을 찾은 것도 처음입니다.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고 난 뒤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의 현안 질문을 받고선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는데 대국민 소통 방식을 크게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홍연주 기자가 전합니다. 오전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5시간 만에 또다시 1층 기자회견장을 찾아 신임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합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우리 홍 수석 일로 오시죠. 윤 대통령이 하루에 2차례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한 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예고에 없었던 질문도 즉석에서 받았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기자들의 현안 관련 질문을 받은 건 2022년 11월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마이크를 쓰지 않고 단상 옆에 서서 사전 원고 없이 내정자들의 이력을 소개했는데 평소 국무회의와 같은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할 때의 표정과는 달리 한층 부드러워진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편하게 하지 마.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국민과 야당에게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도 일정과 말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만큼 과정도 순탄치는 않습니다. 정무수석이 바뀌면서 의제 등을 다루기로 했던 실무 협상이 연기된 건데 민주당은 일방적인 취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신임 정무수석과 협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종의 신경전 같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관련 질문에 말하기보단 듣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민생 안정을 위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라며
의제 제한 없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이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한우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연기를 요청하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조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무수석을 좀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런 건 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동 날짜는 23일과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감안할 때 오는 24일과 25일 등이 거론됩니다. 일정 연기와 유감 표명을 주고받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조만간 실무 협상을 할 계획인데 본격적인 의제 조율을 앞둔 기싸움 성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총선 후 단행한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록의 정치인을 기용해 야당과 협치하려는 시도라고 환영했지만 야당은 정쟁을 불러올 친윤 인사라고 비판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전현직 의원을 기용한 데 대해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인사들이라며 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또 나름대로 민심을 읽는 그런 눈과 또 그걸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내 비주류인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정책형보다 정무형 비서실장을 낙점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친윤 핵심으로 대통령실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며 불통 인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습니까? 친일 발언으로 낙선한 인물이라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신임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걸 거론하며 잘못을 인정하기 전엔 마주 앉아 대화하기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꼴이라며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당선인들이 두 번째로 모여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달 초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추천해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는다는 겁니다. 혁신형 대신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건데 정민진 기자의 보도 보시죠.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엿새 만에 다시 모여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새 비대위를 이끌 것으로 알려졌던 윤재욱 원내대표가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 총회에서는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비대위보다는 당원이 선출한 지도부를 통해 당개혁을 이끌도록 하자는 겁니다. 비대위라는 게 사실상 민주적 정당성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보다는 부족하잖아요.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힘있게 개혁하기가 어렵고 윤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 선거 전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를 위해 윤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중진 간담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원인 등을 담은 백서를 만들기로 하고 조정은 의원에게 TF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권은 이리저리 뒤숭숭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지만 아직 밤도 깊은데 뭘 그리 벌써부터 밝으려는 건지요. 이채림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아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난 점도 거론했습니다. 배신자다 뭐 이런 게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찬 제안 거절 이후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란 글을 남겼는데 사실상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나선 거 아니냐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이종섭 황상무 논란 등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갈등 국면마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었습니다. 일부 총선 출마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선 정치를 계속할 거란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간 이상기류가 확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불필요한 오해가 날 것 같아서 오찬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갈등이 노출된 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정치적 홀로서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용 위성 비례정당을 흡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갔던 김남국 의원이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복당됩니다. 국회 상임위가 열린 상황에서 코인 거래를 해 탈당했던 거 기억하시죠? 당장 꼼수 복당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범야권이 결집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이 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갈망했던 정치 연합이자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쾌거로서 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시 복귀합니다. 특히 지난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함께 복당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200여 차례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제명 공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복당이란 선택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꼼수 복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와의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현행 비례제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주요 당직을 친명계가 대거 맡으면서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 완성입니다. 이 대표는 연일 협치를 강조하는데 당내에서는 협치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도 친명계 일색입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란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권과 악의적 보수 언론이 만든 용어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적 발언입니다. 민주당을 배신한 인사는 국민들이 심판했다고도 했는데 사실상 내부 비판 금지령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도 모두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김민석 총선상황실장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경쟁자였던 서영교 최고위원과 김성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직을 더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임명하는 주요 정무직 당직자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등용됐습니다.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엔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민영배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협치를 자꾸 앞세우면 원래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자꾸 멀어지는 오히려 역시 민의원이 단장을 맡은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회유 주장 관련 특별대책단도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오늘 언론에 노출된 윤 대통령의 표정과 태도,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소통 방식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질문까지 받았는데 그동안 도어 스태핑이란 건 하긴 했었습니다만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좀 낯설어 보였어요. 네, 오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달라진 윤 대통령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기자 질문을 직접 받은 것도 이례적이었지만요. 질문하는 기자와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앞서도 보셨지만 한 손을 연단에 걸친 채 편하게 얘기하자고 제안하는 등 확실히 기존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일 질문 하나 받지 않고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끝냈던 것과 비교하면 소통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 평가할 만할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내용보다 더 형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갑자기 달라진 거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최근 여당 내부에서조차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던 불통 이미지를 벗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실은 재작년 11월 중단했던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매일 아침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생중계로 노출되는 데 따른 부담이 크다는 내부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방식으로 소통의 변화를 우선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윤 대통령의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취임 이후 야심차게 시작했던 도어 스태핑 역시 MBC 기자의 고성소동으로 194일 만에 중단됐었죠. 적절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기자들의 예민한 질문에도 오늘처럼 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진짜 변화의 시금석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야당에서 요구하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격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면 국민들도 진짜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야당과의 소통도 늘리겠다고 했죠. 근데 영수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좀 삐걱거리고 있네요. 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실무 협상이 대통령실 정무수석 교체로 불발이 됐고 민주당은 곧바로 유감을 표했죠. 정무수석 교체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도 야당이 유감 표명까지 할 사안이었는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미숙한 일처리가 결과적으로 신경전의 소재로 쓰일 빌미를 제공한 건 지적을 받을 부분입니다. 네, 여당도 그렇고 언론과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이제 보이긴 하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좀 관계가 서먹해졌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게 너무 늦게 연락을 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을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어제 논란이 된 오찬 제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한 전 위원장에게 연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 자체는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수행 과정에서 시차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난 것 역시 서울에 올라온 홍 시장이 먼저 보자고 해서 만나게 된 것이지 의도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해명하다 보면 또 다른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총선 과정에서 앙금이 없었다면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이 계속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정관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술판 주장이 안 먹히니 이번엔 전관을 들고 나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손으로 쓴 편지지 2장 분량의 옥중서신입니다.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다고 적었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대북 송금이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검찰이 약속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적었습니다. 전관 변호사와의 면담은 1313호실의 검사 사적 공간에서 몇 차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전관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고 검찰은 술판 의혹이 안 되니까 이번엔 전관 의혹을 들고 나오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영상녹화실 천장과 거울 뒤에 상시녹화용 CCTV 2대가 숨겨져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영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상녹화실 카메라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녹화한다며 상시녹화 주장은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또다시 강하게 역공했습니다. 소주 한 모금을 입에 댔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얼굴이 벌개질 때까지 술을 마셨다는 법정 진술이 가짜라는 걸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던 날을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27일치 출정 기록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자신의 법정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늘 공개된 옥중서신에서 얼굴이 벌개지도록 술을 마신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종이컵에 따라진 소주를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옥중서신이 공개된 지 6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난 4일 법정에서 얼굴이 벌개지도록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꿔 법정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술자리 시점을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쯤이라고 지목했던 이 전 부지사 측은 더 이상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정 기록 공개를 요구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와 무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술자리 당시 이미 사임한 설주환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술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설 변호사는 물론 조사에 참여한 2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술자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부가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증원분을 내년도에 한해서 최대 1,000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극적 타결이 기대됐었는데요. 의료계가 증원은 단 1명도 불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의정 갈등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 질환자는 오늘도 살려달라는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환자를 생각하며 의사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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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질환 환자 단체 등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공의 이탈 후 말기 암 환자의 치료가 중단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던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 절규합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내성이 생기면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제한하고 혹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 단 1시간의 여명도 소중한 환자들이 의료 난민이 됐다고 호소합니다. 우리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중증 환자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가혹한 현실에 눈물만 흘리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대화의 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증원 원점 재논의를 일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로 정하자는 정부를 향해 의협은 정원을 1명도 늘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첫 회의를 여는 의료개혁 특위에 의료계 참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교수 사직이 오는 목요일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우선 정부는 효력이 발생할 사직서는 없다면서 무더기 사직 우려는 일축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공의를 마친 후 세부 과정을 받는 이 전임의 복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사직에 동조해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인다고 정부가 말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 초 33%에 머물던 전임의 계약률이 최근 55%로 올라갔고 특히 빅5 병원의 경우 58%로 10명 중 6명이 업무에 복귀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의 병원 이탈은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은 최근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 안내에 나섰습니다. 제가 사직을 하는데 환자분들에게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원하시는 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맞죠. 하지만 정부는 25일 이른바 교수 공백 사태는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대학 본부에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교수 사망과 관련해 경기도 의사회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오늘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의 또 다른 축인 의대생들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학년의 의대생들에게 대면 사과를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돼서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의대 증원 확정을 앞두고 충북대 의대생 168명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도 입학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의대 증원을 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지금도 카데바 항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학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 교육의 퇴보는 자명합니다. 증원이 예정된 전국 32개 의대생들도 이번 주 가처분 신청에 가세할 계획입니다.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망치는 의료 계약을 멈추십시오. 교육부는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했는데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생 TF가 학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를 강요했다는 피해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입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90대 운전자가 복지관에서 주차를 하다가 노인들을 덮쳐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기어 조작을 착각해서 후진 상태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주차장 철제 안전봉이 부러진 채 넘어져 있고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이곳에 주차하던 차량이 행인들을 들이받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후진하던 차량은 셔틀버스에서 내려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어르신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70대 여성 등 어르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노래교실에 참석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빵 소리가 나는데 뒤돌아봤어요. 한 분이 끼어져 있었고 두 분이 연결해서 떨어져 나와. 사고 차량 운전자는 고령의 90대 남성. 경찰은 운전자가 후진 기어를 넣고 주차한 뒤 기어를 조정하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를 했는데 자꾸 뒤로 밀리잖아요. 다시 승차를 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끈다는 게 악셀레터를 확 밟아본 것 같아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430여만 명. 관련 교통사고는 3만 4천여 건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역마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로 알고 있는 이들을 협박해서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임의로 사설 탐정 신분증을 만든 뒤에 가스총 3단봉까지 가지고 범행을 벌였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한 남성을 뒤쫓습니다. 도망가던 남성이 넘어지자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쫓아온 다른 남성과 함께 잡아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던 남성이 막자 윗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갑니다. 달아나는 남성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20, 30대 내국인들입니다. 이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사설 탐정을 사칭해 외국인들에게 등록증을 요구했고 도망갈 경우 불법 체류자로 보고 뒤쫓았습니다. 신고할 테니까 돈 내놔라. 걔들 소문은 옛날부터 났었어요. 그 감금하고 돈 뺏고. 붙잡은 뒤에는 가스총과 3단봉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는데 12명이 1,7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의 인권 또한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만큼 이러한 국격을 떨어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자에 대하여는 검거를 강화해 나갑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이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한 단체의 소속 회원이라며 대구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난달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까지 해치려고 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검찰이 26살 김래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맨발로 걸어가는 남성. 이 사람이 문 뚫은 데 들어와서 열어주고 여기서 112 신고한 것밖에 없어요. 당시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된 남성은 26살 김래아 씨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워 어머니와 함께 김 씨를 찾아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평소 김 씨가 이별을 통보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인데 김 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자 측 요청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의 신상을 처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얼굴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으로 공개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늦은 밤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잠옷바람으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임서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잠옷바람에 비상계단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쪽으로 나가게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구로구 1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그 경보 울려가지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불났어요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가 난 집에 살던 50대 남성은 연기를 들이마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 앞 천장엔 검은 그을음이 번졌는데요. 탄냄새도 여전합니다. 자는 동안에 화장실에서 연기 좀 나와가지고 어지럽고 냄새 때문에 안개 좀 해가지고. 화재 현장에선 남성이 불을 피우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코레일이 KTX 20주년을 맞아 신형 고속철 청룡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되는데 고이동 기자가 기존 고속철과 어떻게 다른지 타봤습니다. 날렵한 모습의 열차가 들어서자 플랫폼에 있던 시민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100% 국내 기술로 탄생한 신형 고속철 KTX 청룡입니다. KTX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래도 좀 낡아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새 거를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 청룡은 최고 시속 320km로 기존의 KTX 3000보다 15km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별도의 동력차가 앞뒤에서 끌어야 했던 산천과 달리 전체 객차의 동력 장치가 분산돼 있어 가속과 감속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존보다 정차역을 최소화하여 경부 고속선의 경우는 최단 2시간 17분, 호남 고속선은 1시간 36분대로 운행하게 됩니다. 의자와 무릎 간 거리가 늘어났고 각 자리에서 이렇게 무선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KTX 청룡을 타보니까 흔들감이 적어졌고 소음도 적어졌고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KTX가 도입된 것은 2004년.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운행했지만 4년 만에 KTX 산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 고속철 기술 보유국이 된 겁니다. 산천의 바통을 잇는 청룡은 다음 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돼 전국 2시간대 생활권에 신호탄을 올립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산업계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백화점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장에 AI 통역사를 배치하는가 하면 고객 상담이나 홍보 문구 작성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쇼핑몰 안내 데스크. 롯데리아 오른쪽 코너 꺾으시면 수족관입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 투명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일본어로 통역됩니다. 이번엔 외국인 관광객이 입장권 가격을 물어보자 질문 내용이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통역됩니다. 한 백화점이 설치한 AI 통역 서비스 기기입니다. とても良いと思います。韓国語が話せないので日本語で案内をしていただけるのは嬉しいです。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와 일본어, 태국어 등 13개 국어에 능통한 AI 통역사 도입을 직원들도 반깁니다. 기존에는 그냥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만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AI 통역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위치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백화점들도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쇼핑 정보를 알려주는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고 신세계그룹은 고객이 남긴 리뷰를 분석하는 일을 AI에게 맡겼습니다. 고객과의 대면 소통을 중시하는 백화점 업계에도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이 잇따라 구독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구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구독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가격 인상이 합당한 건지 통제는 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정민 기자, OTT라고 부르죠. 이 동영상 플랫폼들이 가격을 얼마나 올린 겁니까? 네, 적게는 20%, 많게는 60% 가까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어 가격을 월 14,900원으로 42% 올렸습니다. 쿠팡 플레이를 서비스하는 쿠팡은 구독료를 한 번에 58%나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티빙도 멤버십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들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합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우선 국내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쿠팡은 투자를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티빙은 지난해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제작비가 많이 올랐다니까 그건 이해가 일부 됩니다만 유튜브 같은 곳은 자체 제작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40%나 구독료를 올립니까? 네, 유튜브는 여러 경제적인 요인 변화에 따라 구독료를 조정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품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소비자 저항에 부딪히죠. 그런데 멤버십 구독료는 이처럼 한 번에 대폭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독과점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유효한 경쟁이 충분히 있지 않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락인되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플랫폼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OTT 플랫폼을 평균 2.1개 구독했고 월 12,000원씩 지출했는데요. 이 총합 1,000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따져보면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는 8.0을 차지합니다. 이 돼지고기와 국산 쇠고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물론 OTT 구독료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가운데 일부지만 이 OTT 구독료가 공과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내는 비용임을 고려하면 가계 부담이 작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OTT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을 폭리를 취하듯이 인상하는 거, 통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현행법상 가격 규제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발로 원점 재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해외 OTT 업체 또한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서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실상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강제 구독되거나 구독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정책이나 구독경제 특별법 같은 거 제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거죠. 소비자 불만은 커지는데 방법은 없어 보여요. 국회에서라도 뭔가 좀 대책 논의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비상입니다. 100년 만에 대홍수 위기라는 관측인데요. 이미 하천 수십 곳이 범람해서 1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1억 명 넘게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물살에 다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5일째 계속되는 폭우에 곳곳이 물난립니다. 지난 18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중국 광둥성을 비롯한 남부 지역 곳곳에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광둥성 북부 샤오관과 칭위안시 등에선 하천 53개가 범람해 현재까지 4명 사망, 10명이 실종됐고 11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584mm 넘는 비가 쏟아진 샤오관시는 9만 6천 가구가 정전됐고 문화, 체육시설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광둥성을 가로지르는 시장강과 베이장강은 5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이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중국 당국은 홍수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CCTV는 베이장강과 시장강이 모두 범람할 경우 최대 1억 2,700만 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홍수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라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까? 지구온난화를 우려하는 거는 저뿐이 아닐 텐데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서 밤 8시부터 전국 명소에서 10분간 소등이 이뤄졌습니다. 지구를 위해 잠시 불을 끈 숭례문과 광안대교의 모습을 전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금색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던 숭례문이 일순 어둠에 잠깁니다. 서울의 상징인 서울 남산타워도 바다 위 7km를 빛의 선으로 연결하는 부산 광안대교도 조명을 잠시 껐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에 우리나라도 동참했습니다. 밤 8시부터 진행된 소등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명소 60여 곳에서 10분간 이어졌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적입니다.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 매년 소등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 2020년엔 10분 소등으로 온실가스 53톤이 감축됐습니다. 30년생 소나무 3,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와 맞먹는 양입니다. 4,000명이 하루 동안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정도의 큰 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선 일회용품 사용자재와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황성빈이 어제 하루에만 홈런 3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통산 홈런 4개 가운데 3개를 하루에 쏘아 올린 거죠. 최근 상대를 자극하는 플레이로 논란을 낳기도 한 황성빈은 결국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전합니다. 황성빈의 배트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KT 에이스 쿠에바스의 직구를 오른쪽 담장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체인지업을 공략해 두 번째 홈런. 이어진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5월 투런 아치로 거포 본능을 자랑했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2년 동안 홈런이 1개에 불과했던 황성빈이 하루 만에 홈런 3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가 아니다 보니까 담장을 넘어가고 공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홈런 3개 황성빈의 올 시즌이 뜨겁습니다. 도루 10번을 시도해 모두 성공한 빠른 발도 여전합니다. 최근에 돌출 행동은 화제를 극대화한 원인입니다. 1루에서 뛸까 말까 상대 투수를 도발했던 모습은 다른 팀 선수들도 따라하게 만든 일종의 밈이 됐고, 파울을 치고 느릿느릿 타석으로 복귀해 상대 투수를 자극한 일은 시즌 1호 벤치 클리어링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의 비판에 마음고생을 피할 수 없었던 건 당연했고, 황성빈은 결국 롯데 팬들의 환호에 울먹거렸습니다. 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힘찬 목소리가 선수들한테 크게 와닿고 있으니까 프로 데뷔 3년차, 악착 같은 플레이로 시즌 초반 프로야구의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만난 박정희 대통령이 창밖에 새를 가리키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신세가 저 새와 같습니다. 직선제 요구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집사람은 총에 맞아 죽고 이런 절간 같은 데서 오래 할 생각 없습니다. 김 총재는 차마 다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는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뒤 말했습니다. 칼국수를 내놨는데 대통령 말을 듣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정치권에서 영수회담 주도권은 대통령이 쥐기 마련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김대중 대통령과 7차례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돌아온 건 후회와 분노, 통탄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이재명 대표는 8차례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었죠. 국민의힘은 방탄 전략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던 집권 2년 만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요청해 성사시킨 건 괄목할 만한 변신입니다. 총선 참패 후 국민 앞에서 송구하단 말조차 없었던 대통령이니 말입니다. 참모의 입을 빌린 전원 사과에 이르러선 암담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단둘이서 4시간을 만났다고 합니다. 홍 시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거칠게 공격해왔죠. 그러면서 선거 참패를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고 감쌌습니다. 그런 홍 시장과의 긴밀한 회동은 대통령이 패배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냐는 의구심을 불러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은 23%로 추락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난 직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5%보다 낮습니다. 소통도 협치도 대통령이 현실을 절박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물꼬를 영수회담으로 터야 할 기로에 섰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비롯해 의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두머리를 뜻하는 영수는 옥깃과 소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옥깃을 여미는 몸가짐, 옥깃처럼 넓은 아량, 소매를 걷어붙이는 긍정과 능동으로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4월 22일 앵커 칼럼 오늘 대통령의 옥깃과 소매였습니다. 혹시 오늘이 지구의 날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말까지 청계천에서는 굿바이 플라스틱 서울 캠페인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함께하며 환경보호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편 오늘 밤까지 호남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영동 지역에, 밤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동과 경남 남해안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강원과 영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엔 24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안가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